한국이 단 한 발에 중국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첨단 공격 헬기를 공개하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군이 이 첨단 공격 헬기를 중국과 국경 지역에 대규모 배치하자 그동안 시도 때도 없이 한국 영토를 침범하던 중국 공군들이 일제히 주랭랑을 친 것은 물론이고 시진핑은 심지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지금 당장 한국의 이 첨단 공격 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라고 긴급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이 첨단 공격 헬기가 1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육군을 1초 만에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중국 탱크 10만 대를 한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과 군사적 대립관계에 놓인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초대규모 주문을 시작하며 한국이 초대박 났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이 공개한 최신 첨단 공격 헬기가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새로 공개한 헬기가 북한은 물론 중국 전체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최첨단 헬기보다 성능이 말도 안 되게 뛰어나다. 등의 극찬을 쏟아내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이 소형 무장 헬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15년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과 체계개발 계약을 맺었죠. 2018년 11월 CJ 1호 기를 제작, 2019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양산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31년까지 5조 7,500억 원을 들여 첨단 공격 헬기 LAH를 생산하게 됩니다. 오승진 육군 대령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 체계팀장은 LAH에 대해 노후한 500MD와 아원S를 대체해 조종사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이 우수한 공대지 미사일 등의 무장과 최첨단 항공전자장비를 장착해 미래 전장환경에 적합한 헬기를 군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LAH는 소음과 진동을 낮추면서 조종사 편의성을 높이고 공격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됐습니다. 동체 위의 메인 로터는 소음과 진동을 낮추고 동력 효율을 높인 블레이드를 씁니다. 꼬리 부분 보조 로터는 저소음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컴퓨터가 방향, 속도, 고도 등을 제어하는 4축 자동 비행 조종 장치 등을 적용해 조종사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외신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첨단 공격 헬기 기능은 바로 표적이 안 보여도 정확하게 맞추는 첨검 미사일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ED가 2015년부터 7년여간 개발, 하나가 생산할 첨검 공대지 미사일은 미국산 헬파이어 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AH의 첨검 사격에 참여했던 KAI 김진수 수석 시험비행조종사는 첨검의 성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LAH 사격에 참여한 뒤 후배 조종사에게 감동 먹었다고 말했다. 첨검은 데이터링크로 외부의 무인기나 지상부대에서 정보를 받고 산 뒤에서 미사일을 쏘면 된다. 표적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열영상이나 광학 시스템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따라 들어가니 가까워질수록 표적이 선명해진다. 표적을 놓치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외에도 두 조종사가 상대방 시선을 공유하며 표적을 빨리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HMD, 헬멧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항공기의 각종 상황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TADS라고 해서 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로 표적 영상을 획득하고 표적까지의 거리 측정 및 레이저 조사를 하는 장비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대 20km까지 측정하면서 HD급 영상을 제공해주는데요. 이를 통해 4개의 표적을 자동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1번 발사로 중국 전차 4대가 한 방에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을 탑재해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 딥러닝으로 유사시 운용자 개입 없이 고정 표적을 자동 포착하고 이를 통해 명중률과 조종사 생존율을 말도 안 되게 높였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가장 추운 지역으로 알려진 옐로나이프에서 실시된 저온 시험에서도 완벽히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캐나다 군도 한국의 이 신형 최첨단 공격 헬기를 대규모로 주문하고 싶다고 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큰 손은 호주였습니다. 23조 원에 달하는 호주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 한국의 레드백이 미국의 최고 성능 전차마저 제치고 호주군의 선택을 받으면서 초대박이 났다는 뉴스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방산업계 큰손으로 급부상한 호주가 이번에는 한국의 최신 첨단 공격 헬기 LAH를 초대규모로 구매해 실전에 배치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AH 공격 헬기뿐만 아니라 T-50과 한국의 스텔스기 KF-21도 대규모로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호주가 육군과 공군 모두 한국산 최첨단 무기들로 도배하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원래 미국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미국과의 계약을 모조리 취소해버리더니 한국과 엄청난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최근에 호주에서 있었던 미국-호주 합동훈련에서 미군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미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이와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등 외신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호주 본토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노던 준주 멜빌섬에서 미 해병대 23명을 태운 헬기가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사고 수습 작업이 진행 중이며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프레데터즈 런 합동훈련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이 합동훈련에는 미군과 호주군, 인도네시아군, 필리핀군 수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사고가 난 오스프리에는 미국 해병대원들이 탑승하고 호주군은 타지 않았으며 다윈 연안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V-22 오스프리입니다. 사고기는 이전에도 사고 이력이 있어 안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르웨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훈련에 참가했다가 추락해 미 해병대원 4명이 사망했습니다. 2017년에는 호주 북부 근해에서 착륙하려다가 수송선에 부딪혀 떨어지면서 미 해병대원 3명이 숨졌습니다. 2000년 4월에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훈련 중 추락해 미 해병대원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호주에서는 미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고 안전하면서도 성능은 최고인데 생산해서 직접 총알 배송까지 놀라운 스피드에 가격은 미국산보다 훨씬 저렴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신무기 대박 행진에 중국이 초토화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방산업계는 한국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호주와 동남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사던 유럽 국가들마저 한국산 무기만 고집하기 시작하다 보니 미국 방산업계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맥스 베르크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유럽 담당 국장은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만 수입한 결과 방산 역량이 심각하게 약해졌다면서 한국산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국방력이 말도 안 되게 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러시아의 압승으로 끝날 줄 알았던 상황이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물류 대란, 그리고 세계 최대 밀 산지인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생산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식량난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상황 종식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은 폭넓은 휴전 협상을 주장하며 푸틴과 타협하자는 현실론을 제기하고 있고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해 러시아의 실질적인 위협을 받는 국가들은 결코 협상은 안 된다며 결사항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역시 푸틴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6월 5일 브리핑을 통해 푸틴의 자존심을 지켜줄 만한 퇴각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러시아와 평화협상에 무게를 싣는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숄츠 총리 역시 즉각적인 휴전을 언급하는 등 충돌 장기화로 피로감을 겪는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내주고 이번 상황을 종결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중요시하는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빠르게 전황을 종결지으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이미 20% 이상 점령되었고 자신들이 러시아를 막지 못한다면 다음은 동유럽 차례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단일 대우를 자랑하던 유럽연합이 러시아 앞에서 분열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종식되는 것보다 유럽연합이 먼저 분리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도 비슷한 우려사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기존 나토 회원국들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을 환영했지만 단 한 곳, 터키만은 예외였습니다. 나토 규정상 단 한 곳의 회원국이라도 반대하면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터키의 반대는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상황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외교대표단을 보내 터키와의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터키는 이들이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선 미국이 터키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하는 게 유일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F-35 전투기는 확실한 동맹국에게만 판매하겠다는 입장으로 터키는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 S-400을 도입하는 것부터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그리고 시리아 문제 관련해 러시아군과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와 친한 터키에게 F-35를 판매하게 되면 스텔스 기술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는 1952년도부터 나토에 가입해 가입 기간이 70년이 넘어가는 원년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에너지부터 긴밀한 군사협력까지 나토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터키가 이런 식으로 나오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나토의 원칙을 부정하고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터키를 나토에서 축출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 터키는 유럽과 나토의 대러시아 제재를 거부하며 터키 은행들은 러시아 재벌과 기업들의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터키의 3대 언론사들은 러시아 재벌들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 러시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나토 헌장 13조에 명시되어 있는 회원국 탈퇴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터키를 축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터키의 나토 축출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선 나토 군대가 러시아 접경 지역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나토 가입을 용인하겠다며 조건부 허용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토 측에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한국을 정회원 자격으로 참가하도록 초청하고 향후 나토의 모든 전략과 정책을 한국과 공유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나토가 한국과의 동반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오히려 러시아 측에선 이런 상황을 반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나토와 러시아의 중재자 역할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자국의 비우호적인 31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게만 수출 규제와 에너지 규제를 해제하며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의 산업부 장관은 한국 기업은 러시아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떠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정도로 한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직접적인 군수물자는 지원하지 않는 등 양국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국제적인 러시아 제재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인 헨리 키신저는 어느 정도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게 세계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며 사실상 돈바스 지역을 내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러시아산 원유를 저렴하게 사들여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놓던 서방 세계가 걷잡을 수 없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앞에서 러시아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중국 견제는 강화되고 있는데요. 나토 정상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처리될 내용이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의 급속한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 간 협력이 지금보다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터키가 나토에서 축출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욱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터키는 일관되게 친중 노선을 유지하며 자신의 경제적 실패를 중국의 자본으로 메꾸려는 시도를 반복했는데요. 국가 인프라 시설과 기간 산업들이 중국의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터키 내부의 중국 영향력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터키는 한국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터키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의 기술에 감탄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산 군사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핀란드와 폴란드, 이집트와 호주 등 다수의 국가들이 한국산 장비를 찾고 있지만 지금보다 20년 전부터 한국의 군사장비를 알아보고 도입했다는 점은 상당히 놀라운데요. 그런데 터키는 한국산 장비와 기술 도입을 통해 자국산 전차와 자주포 개발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터키가 한국의 K2 흑표 기술을 도입해 개발한 알타이 전차에 한국산 파워팩, 동력 시스템이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터키 외무장관은 한국에 방문해 알타이 전차에 탑재될 파워팩 공급을 허가해달라며 한국은 터키 방위사업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언급했습니다. 터키 알타이 전차는 한국 K2의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3세대 전차로 2014년부터 실전 배치할 전망이었지만 엔진과 변속기를 비롯한
파워팩 시스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며 현재도 양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K9 자주포를 도입한 터키는 K9 자주포의 기술을 이용해 자체적인 T-155 프르트나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터키 정부에선 알타이 전차와 T-155 자주포를 순수한 자국 기술로 만들었다고 홍보하며 해외 수출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타르와 아자르바이젠에 수출을 앞두고 있으며 유럽과 나토 회원국들에도 한국산 군사장비를 베껴서 만든 짝퉁들을 수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는 한국산 장비도 전부 분해하여 기술을 습득한 뒤 자국산으로 홍보하여 수출하려는 상황인데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터키에게 판매된다면 한국을 비롯한 F-35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안보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터키는 화폐 가치가 급락하며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친하게 지내다가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중인 터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터키의 리라화는 1년 전에 비해 가치가 절반이 되었고 10년 전에 비해선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로 자국 루브라의 가치를 방어해 우크라이나 상황 이전보다 높은 화폐 가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술력도 에너지도 부족한 터키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회원국 가입을 놓고 러시아도 일부 허용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터키가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 동맹국인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터키에게 넘어가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운데 터키가 나토에서 축출되는 상황은 한국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나토와 한국의 관계가 가까워져 러시아와의 상황이 틀어지는 것도 경계해야겠지만 나토와 러시아 양쪽 모두와 우호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이 터키가 제대로 하지 못한 중재를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피로도가 누적된 가운데 러시아 제재를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의 중재가 먹힐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튀르키예의 깜짝 파격 제안에 한국은 초대박 나고 미국은 한순간에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가 한국을 향해 상상조차 못했던 엄청난 제안을 한 것인데요. 보조금을 주겠다며 한국 기업들을 미국에 투자하도록 꼬신 뒤 막상 투자를 하니 보조금을 공짜로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꾼 바이든과는 달리 튀르키예는 한국에 화끈한 결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기업에 주려던 보조금의 최대 100배까지도 한국 기업들에 줄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튀르키예의 과감한 결단에 한국 기업들도 예상 못하게 빠른 속도로 미국에서 튀르키예로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바이든이 긴급히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제안을 했지만 한국 기업들의 예상 못한 반응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가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튀르키예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튀르키예에 대신 공장을 지으면 미국이 한국에 주기로 했던 보조금의 최대 100배에 달하는 엄청난 특혜를 한국에만 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조금 형식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인세를 면제해줄 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받을 때도 초패스트트랙 특혜를 적용하여 3년이 걸릴 일을 3달 만에 처리해주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특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 시절 1999년에 리튬이온 배터리 원통형 양산에 성공한 이래 2000년에 미국 연구법인 설립에 성공, 미주 시장 공략에 착수했습니다. 2009년에 세계 최초로 양산형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했고 2012년에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준공했으며 2013년에 세계 최초로 미래형 배터리를 개발했고 2017년에 폴란드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가장 과감한 결단은 GM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셀즈를 설립하고 21년에는 스텔란티스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주도하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건설을 보류해서 재추진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7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최대 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에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독자 생산 공장 건설을 재개하고 투자 금액 및 생산 규모를 각각 4조 2천억 원, 기가와트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부지 내에 3조 원을 별도 투자해 총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생산 공장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7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결정했고 향후 10년 동안 수십,
수백조 원의 추가 투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94조 원을 포함해 K배터리가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보조금으로 10년간 최대 180조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수십조 원을 들여 미국의 배터리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데, 배터리셀 모듈을 현지에서 제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첨단 생산세액 공제 AMPC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11일 증권가 및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가 올해부터 2032년까지 미국에서 AMPC 제도에 따른 생산 보조금으로 총 179조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LG 에너지솔루션의 보조금 규모가 9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온, 삼성 SDI의 경우 각각 45조 원, 40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업계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2021년 11%에서 2025년 55% 수준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이 주로 완공되는 2025년 보조금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로 2035년 전기차용 2차 전지 시장의 규모가 6,160억 달러, 하나 약 815조 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은 세계 2위로 너무나 훌륭한 고속성장을 이뤄내고 있고, 배터리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815조 원 중 절반 이상이 500조 원가량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승리 전망이 나오자 바이든이 또 충격적인 일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충격적인 뒤통수를 때리더니 이번에는 미국을 세계 최고의 배터리 강국으로 만들어준 한국의 LG 에너지솔루션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뒤통수를 때리려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번 보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독식하는 구조라며,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공개할 세부 지침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의 한도를 씌우고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여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거의 못 받도록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바이든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일까요? 미국의 한 정치 전문가는 바이든이 경제를 말아먹어서 지지율이 폭락할 대로 폭락했다. 이제 곧 2024년 대통령 선거 재선 출마 도전을 공식 선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딱히 잘한 일이 없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의 표적이 됐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는데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세금 하나 들이지 않고 미국에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바이든을 다시 뽑아줄 것이라 믿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기업들을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 한국 기업들의 대충격을 주려다가 역으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과 형제의 나라로 유명한 튀르키예가 바이든의 뒤통수를 보자마자 한국에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수백조 원의 투자를 미국이 아닌 튀르키예에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국민들이 바이든을 맹비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인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이 아닌 튀르키예에 초대규모 신규 공장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한국 배터리 기업에 미국이 주는 보조금의 최대 100배 규모의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의 발표라 더욱더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연간 규모의 생산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단독 및 합작 형태로 전 세계 6개 국가의 생산 라인 체제를 구축한 유일한 업체로 차별화된 글로벌 생산 역량 및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LG 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말 수주 잔고는 385조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수백조 원의 추가 투자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독보적인 세계 1위인 LG 에너지솔루션을 놓쳐버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이렇게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은 한국의 튀르키예의 형제의 나라답게 얼마 전 있었던 튀르키예 대지진 때도 튀르키예 국민들의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삼성, SK, LG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이 지진 피해로 힘들어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을 위해 현금과 구호 장비, 보험 혜택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자 튀르키예 국민들은 한국에 쉴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는 튀르키예의 식품, 위생용품, 방한용품과 필요한 돈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특히 LG는 빨래방 운영과 학교 등 기반시설 재건에 필요한 물품까지 지원해주는 세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튀르키예 국민들은
한국의 형들 고마워 라며 형제나라 고마워 형 이라고 한국어로 또박또박 적힌 텐트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도 한국 기업들이 굳이 튀르키예가 아닌 인건비가 훨씬 저렴한 국가들이나 이미 대규모 공장을 구축한 폴란드의 생산시설을 늘리는 식의 투자를 했다면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튀르키예의 초대규모 투자를 통해 수많은 일자리를 생성하고 지진으로 초토화된 튀르키예 경제를 다시 일으켜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튀르키예 정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그림은 한국 작가가 강진으로 피해를 본 튀르키예의 애도를 표하고자 그린 그림인데요. 한국전쟁 당시 전쟁 고아를 돌봐준 튀르키예 군인의 모습과 최근 지진이 덮친 튀르키예에서 아이를 돕고 있는 한국 긴급구호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림 속 튀르키예 군인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에서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마실 것도 쥐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 긴급구호대원도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진 현장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마실 것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진심으로 위해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7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반대로 한국이 튀르키예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이에 감동을 받은 튀르키예는 사상 최초로 한국 기업에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 때문에 미국의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가게 생겼다며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없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이미 꽉 잡고 있고 앞으로는 한국의 영향력이 훨씬 더 막강해져 최대 글로벌 점유율 90% 이상을 한국이 싹쓸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최근 삼성 SDI는 앞으로 4년 만에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 체제를 발표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사용되는 액상형 배터리와는 달리 무게도 가벼워지고 배터리 효율성도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폭발도 하지 않아 꿈의 배터리라 물리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상용화를 꿈조차 꾸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앞으로 4년 만에 대규모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연구소의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파일럿 라인을 둘러본 것은 그만큼 자신감에 의한 표출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궁극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마이크로 LED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퀀텀닷, QD, OLED에 이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 기술이 삼성 SDI에 의해 첫 선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체, 솔리드, 톡보적, 솔, 그리고 삼성 SDI 위 앞글자를 따서 지어진 생산 라인은 일명 S라인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S라인은 약 2,000평 규모로 조성 중인데 하반기에 이르러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시제품은 소형 배터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 제품 라인업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삼성 SDI 위 행보를 지켜보고 있던 몰리버 집세 BMW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이 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한 이후 이어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BMW는 전기차 분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행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배터리만큼은 삼성 SDI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배터리 개발을 천명했다가 1년 만에 포기하고 이를 해결할 파트너로 일찌감치 삼성전자를 지목해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은 BMW 일부에도 장착돼 테스트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는 성능, 화재 안전성 모두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인데 특히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이는 배터리 부품수 및 부피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차량을 설계할 때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SD는 2013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선보이면서 10년 가까이 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주행거리 800km,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손미카엘 삼성 SDI 부사장은 지난달 컨퍼런스 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은 업계 최초의 순수 전고체 생산 라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앞으로 수백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항공 모빌리티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수단, 운송수단으로 확대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물론 여러 기업들이 나오지만 한국이 거의
독점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IT, 철강 등이 국가의 기반을 이루듯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부분에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발전의 기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보는 시각이지만 삼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올해 하반기부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몇 년 후에는 상용화 완성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토요타, 세계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면서 과연 이 시장의 첫 1위는 어떤 기업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작년 4분기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이 전분기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전자는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1위에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은 지난해 670억 5,500만 달러에 매출을 몰리면서 같은 기간 미국의 인텔 608억 1,000만 달러를 62억 4,500만 달러, 10.3% 앞섰습니다. 또한 업계 1위인 삼성전자도 매출은 줄었지만 유일하게 점유율은 4.4%포인트 증가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작년 4분기 세계 D램 시장 매출은 전분기 대비 32.5% 감소한 122억 8,100만 달러로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4분기의 감소폭 36%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업체별로는 모든 기업의 매출이 하락했는데 1위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5.1%가 줄었지만 반면 시장 점유율은 40.7%에서 45.1%로 뛰어 시장 95% 이상을 장악한 빅3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2위 SK 하이닉스 28.8, 27.7%, 3위 미국 마이크론 26.4, 23%은 모두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인위적 합산을 선언하지 않고 버티면서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펼친 덕분에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을 늘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반도체 2위를 거머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두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기존의 반도체 법과는 상당 부분 다르고 처음부터 이런 조건을 달았으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미 부지 선정까지 마치고 미 현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우선 착공을 하게 모감해 놓은 다음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지면서 당장 보조금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중심으로 동맹국들의 기술연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라면서 원래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정할 문제를 미 정부는 약자들인 기업들한테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건 눈 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들과 똑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28일 공개된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초과 이의 환수제 등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분노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미 상무부는 기업이 제출한 수익 전망치 대비 실제 수익이 크게 못 될 경우 최대 보조금의 75%를 가져갈 수 있다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 달러, 약 2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가 설비 투자액의 5%부터 1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최대 3조 3천억 원가량을 바를 수 있는데 수익 수준에 따라 이중 2조 5천억 원까지 정부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 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 무선 공급을 하거나 미 정부의 반도체 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이름을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 몰리겠다고 합니다. 보조금 많이 받고 싶으면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저 갖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못 끼는 것은 보조금 지급 조건에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를 따져 재무 건전성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장비 틀을 배치하는지까지도 중대한 영업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가 나노 단위의 아주 미세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만큼 작은 차이만으로도 생산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마이크론과 인텔에게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가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입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미상무부의 제조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 역량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건데 반도체 생산 공정은 제조기업의 극비 사항으로 뭔가 및 성능 경쟁력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경쟁사와 공정에서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중국에 수십조 원 쏟아부어 지은 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하고 무슨 동맹이라고 하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추진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날강도라고 합니다. 고작 몇 조 원 집어주고 수십조 수백조를 도톡질해 가려는 미국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